태양의 가혹한 빛 아래서 호아킴은 또다시 끝없는 학대의 하루를 시작하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숨이 막힌다. 그의 연약한 몸은 어두운 과거와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비밀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이웃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자 침묵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예상치 못한 사건을 준비하며 소년을 오래 묻혀있던 진실과 연결하고 있다.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민준이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에 익숙한 두려움의 무게를 느끼며 말이죠. 작고 먼지 쌓인 방은 마치 창고 같았지만 김 가족의 집에서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12살의 민준이는 이미 평생의 고통을 짊어진 듯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고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습니다. 오랫동안 주목받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였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를 키우는 부부인 재호와 미영은 이미 깨어 있었고 대화 톤으로 보아 좋은 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또 하루의 고된 노동과 학대를 견딜 용기를 모았습니다. 김 부부가 그를 찾으러 오기 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낡은 긴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미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에도 말이죠. 옷은 그의 마른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 나비 모양 버트마크도 감췄습니다. 이 특징은 어째서인지 그의 보호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방을 나서자 민준이는 곧바로 진한 커피와 담배 냄새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충혈된 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찌푸린 표정의 건장한 남자인 재호는 짜증난 듯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어났군, 꼬마야. 재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당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차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 민준이는 목구멍에 맺히는 응어리를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갔고 미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은 더워질 것 같았고 민준이는 모든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른 잎들을 쓸면서 그의 마음은 멀리 떠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 그저 아이로 살 수 있는 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은 그의 머리 위 파란 하늘의 구름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준이는 목이 타들어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쉬는 시간을 달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했을 때 재호는 그를 이틀 동안 굶게 했습니다. 그는 어지러움을 무시한 채 계속 일했습니다. 차를 씻으면서 민준이는 이웃인 정구 아저씨가 아침 산책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항상 그에게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민준이는 겨우 고개를 들어 그 인사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니, 얘야? 정구 아저씨가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애는 아주 좋아요. 오늘 좀 게으를 뿐이죠. 정우 아저씨는 민준이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던졌지만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소년은 다시 일로 돌아갔고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민준이는 지치고 열에 들떠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웅크리고 누웠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흐릿했지만 한 가지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반대편 고급 주택가의 한 대저택에서 승우는 웃고 있는 아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미지를 어루만졌고 아기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 버트마크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납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상실의 고통은 첫날만큼이나 생생했습니다. 승우는 한숨을 쉬며 매일 밤 그랬듯이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소년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혼자 두려워하며 열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엮을 시를 짜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2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일몰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에 잠겨 있었죠. 그의 손에는 순진하게 웃고 있는 아기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잔인한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승우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미지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준서가 병원에서 그의 팔에서 떨어져 나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 납치 사건이었죠.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김 사장님? 그의 비서 지연이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회의차 오셨습니다. 승우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나라의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의 사장이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숫자들을 논의했지만 승우에게는 그의 개인적인 탐색에 비하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떠났을 때 그는 다시 혼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우는 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깊은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이 형사입니다. 뭐 새로운 소식 있습니까, 이 형사님? 승우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간신히 억제된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사설 탐정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김 사장님. 몇 가지 단서를 줬고 있지만 승우는 실망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승우는 그날 밤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도심의 거리는 붐볐고 사람들은 서둘러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목적 없이 걸었고 그의 발이 그를 이끄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단순한 집들과 나무가 늘어선 거리가 있는 더 멀리 떨어진 주거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는 들었습니다. 낮고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신음소리가 한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승우는 멈춰 서서 그 소리를 상상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다시 있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승우는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원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리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면서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의 틈새로 그는 바닥에 있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떨고 있었고 분명히 열이 나는 듯했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승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장면에서 무언가가 그를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떠나 그 아이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고 지친 모습의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에서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우가 시작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 집에서 소리가 들려서요. 아픈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승우가 미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자는 눈을 좁혔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기 전에 한 남자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승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비싼 양복과 고급 시계를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에 관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재호가 미영을 옆으로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그의 걱정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집 안에서 또 다른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보세요. 재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꼬마가 정말 아픈 건 맞아요. 하지만 약은 돈이 드는 법이죠. 아시겠죠? 승우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재호가 승우와 협상하는 동안 미영은 혼합된 불안과 탐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대화 중에 승우의 지갑에서 나비 버스마크가 있는 아기의 사진이 떨어져 현관의 어두운 구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몇 분간의 협상 끝에 승우가 김 부부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이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승우는 아이를 그 부부와 단둘이 두는 것이 꺼려져 함께 동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민준이의 임시방으로 들어갔을 때 승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창백했고 열로 인해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를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승우는 그의 세상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소년의 어깨에 찢어진 티셔츠로 인해 부분적으로 보이는 나비 모양의 birthmark가 있었습니다. 승우가 잃어버린 아들의 사진에서 암기했던 것과 똑같은 birthmark이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승우는 거의 민준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소년을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고 그의 마음은 감정과 가능성의 폭풍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승우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토록 많은 해가 지난 후에 그가 마침내 아들을 찾은 걸까요? 서울 성모병원의 응급실은 그날 밤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조직화된 혼돈 속에서 승우는 민준이가 들어간 문을 응시하며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미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서로 속삭이며 승우에게 불안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사업가의 존재와 그가 소년에 대해 보이는 명백한 걱정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지친 표정의 중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가족분들이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승우가 즉시 일어섰고 김 부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승우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느끼고 있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승우에서 김 부부로 시선을 옮기며 그들 사이의 차이를 눈치챘습니다. 소년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상태여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집중 치료를 위해 입원시켜 두겠습니다. 승우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지만 명백한 방치의 징후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김 부부를 향해 돌아섰고 그들은 그의 비난하는 눈길 아래에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그의 부모입니까? 의사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승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의사는 궁금해하며 동의했고 승우를 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승우는 자신의 아들 납치에 대한 의혹과 수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회의적인 것에서 걱정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는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선생님,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윤리적 절차에 대한 간단한 토론 후 의사는 김 부부의 동의를 얻어 검사를 위한 표본을 채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민준이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병원 병실에서 민준이는 열과 혼란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헛소리 속에서 그는 다른 삶의 단편들, 알아볼 수 없는 사랑하는 얼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숨겨져 있던 그의 어깨의 버트마크는 이제 드러나 있었고 마치 자체적인 에너지로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승우는 김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결의와 억제된 분노의 혼합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들에게 병원의 더 사적인 구역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일단 혼자 있게 되자 승우는 곧바로 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 민준이, 그는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재호와 미영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에요. 미영이 주장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 버트마크를 봤어요. 10년 전 납치된 내 아들의 것과 똑같아요.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재호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술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세요, 김 사장님,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모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애는 우리와 함께 몇 년을 살았어요. 그가 어디서 왔든 이제 그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승우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가 정말로 내 아들이라면 나는 그를 되찾기 위해 하늘과 땅을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합리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DNA 검사에 협조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관대하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재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반면에 미영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우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침묵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침내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조건을 논의하는 동안 병실에서 민준이는 잠깐 눈을 떴습니다. 열기로 인한 안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부드럽고 익숙한 얼굴의 여성이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초점을 맞추기도 전에 어둠이 그를 다시 감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은 긴장된 기다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사실상 그곳으로 이사를 왔고 민준이를 돌보는 것과 김 부부를 감시하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부가 도망가지 않도록 경비원들을 고용했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팀을 가동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을 둘러싼 소용돌이를 모른 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눈을 뜰 때마다 승우가 그곳에 있었고 그를 이전에 알았던 그 누구보다도 더 친절하게 대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불안한 기다림 끝에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고 있었고 10년간의 탐색과 희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을 때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확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잃어버린 아들 준서였습니다. 그 순간 승우가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울고 있을 때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낯선 환경과 받고 있는 관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열린 문으로 향했고 거기서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남자 승우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모습에서 무언가가 민준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소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학대와 방치에서 벗어나 그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될 삶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정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통보가 갔고 김 부부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면서 그것은 단순히 한 아버지와 아들을 제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은 가족을 훨씬 넘어서는 범죄 네트워크를 밝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의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왔고 민준이를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승우가 있었고 불편한 병원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학대와 방치의 세월이 그에게 모든 친절함을 의심하도록 가르쳤지만 승우에게서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진실성, 그의 제스처의 부드러움이 민준이가 자신의 마음 주위에 세운 장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움직이더니 깨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의 피곤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 아들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여전히 그 단어를 시험해보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준서야, 그게 내 진짜 이름이란다. 알고 있니? 소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서, 그가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고 그 소리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정체성의 무게를, 있을 수 있었던 삶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 승우가 서둘러 말했고 아들의 얼굴에 혼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거야. 이 모든 것에 네가 적응하는 데에도 말이야. 민준이, 아니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방에 들어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둘 다 깨어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환자가 매일 좋아지고 있네요. 간호사가 준서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동안 승우는 기회를 이용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 밖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변호사들과 이 형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모든 것을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그 작은 방에서 김 부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승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서야, 그가 시작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김 부부에 대해. 소녀는 김 부부의 이름을 듣자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승우는 알아차리고 즉시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은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그들은 지금 경찰 감시 하에 있단다. 준서는 조금 긴장이 풀렸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수년간의 트라우마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승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글쎄, 네가 퇴원하면 우리는 집으로 갈 거야. 내 집. 우리 집으로. 그가 망설이는 미소와 함께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찰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물론 네가 준비됐을 때만이야.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를 두렵게 했지만 그의 일부는 정의를 갈망했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실은 다양한 인물들의 만남 장소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친절한 경찰관들, 준서의 복지를 걱정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새로 재회한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경계하는 승우의 변호사들. 준서는 모든 것을 경의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각자 도움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실망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승우는 변함없는 존재로 남았고 준서가 점점 더 감사하게 여기는 조용한 지지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승우가 몇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하러 나간 사이 심리학자가 준서를 방문했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부드러운 눈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준서야, 그녀가 시작했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니? 소녀는 대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신경질적으로 시트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지만 이상해요. 정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야. 넌 많은 일을 겪었지. 지금 어떻게 느껴야 할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이 준서 안에 무언가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조심스러운 희망에 대해, 그를 괴롭히는 감정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박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위로와 안내의 말을 제공했습니다. 승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준서가 더 차분해 보이고 거의 사색적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새로운 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마치 처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준서가 망설이며 불렀고 그 단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승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아들아. 제가 집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간단한 말들은 엄청난 결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서가 신뢰를 선택하고 이 새로운 삶에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미소 지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가자. 그 후 며칠 동안 준서의 퇴원 준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승우는 아들을 위해 저택의 방 하나를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었고 환경을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치료사들과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한편 준서의 납치와 김 부부에 의한 학대 연도에 대한 조사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큰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퇴원 전날, 승우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았습니다. 준서야,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해낼 거야, 알겠지? 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단순히 더 나은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힘의 반영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는 손을 뻗어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요. 그가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병원 방에서 나란히 잠들 때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도전적이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였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고 치유와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준서의 퇴원 날이 맑게 밝았고 마치 하늘도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일찍 도착해 아들을 위해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청바지, 부드러운 티셔츠, 편안한 운동화였습니다. 준서에게는 낡고 다른 옷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이 간단한 옷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비됐니? 승우가 물었고 준서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병원 복도를 지나갔고 지난 몇 주 동안 준서를 돌봐준 간호사들과 의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준서는 눈을 깜빡였고 잠시 태양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무한히 더 두렵게 보였습니다. 승우는 아들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안심시켰습니다. 내 속도에 맞춰가자. 고급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에 타기 전에 다시 한 번 망설였고 차량의 우아한 내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승우는 아들 옆에 앉았고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위안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준서는 창밖으로 도시를 관찰했고 거리에서 맥동하는 삶과 활기에 놀랐습니다. 각 신호등, 각 광장, 각 건물은 대부분의 삶을 갇혀 지내온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도착했어. 차가 웅장한 철문 앞에 멈추자 승우가 부드럽게 알렸습니다. 승우의 저택은 우아한 건물이었고 잘 관리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준서에게는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궁전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돌길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에게 맞이받았습니다. 환영해요, 준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경숙이에요. 가정부예요. 당신이 여기 오신 것을 우리 모두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준서는 여전히 주변의 모든 것에 압도되어 수줍게 감사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승우는 그를 부드럽게 2층으로 안내했고 2층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승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방은 넓고 아늑했으며 파란색과 초록색의 부드러운 톤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대, 책상, 책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몇 가지 장난감들이 환경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벽에는 미래의 추억들로 채워질 준비가 된 코르크 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들어갔고 그의 눈은 각 세부 사항을 살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침대 커버를 만졌고 책의 등을 쓰다듬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 모든 게 내 거야.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준서는 승우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빛났습니다. 둘 다 놀라게 한 충동으로 그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승우는 순간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포옹을 돌려주었고 아들의 작은 몸이 억눌린 감정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둘 다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승우는 준서와 함께 전적으로 있기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냈습니다. 함께 그들은 소년의 속도와 필요에 맞춰 조용한 일과를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은 보통 이경숙이 준비한 아침 식사로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집 도서관에서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승우는 준서의 교육이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성한 호기심과 날카로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정원을 산책하며 준서가 꽃과 새들에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때는 정유진 박사가 집으로 와서 준서가 경험과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돕는 치료 세션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다락방을 탐험하던 중 준서는 오래된 사진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눈을 닮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준서가 사진을 승우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승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고 그의 입술에는 슬픈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야, 민지. 그녀는 네가 태어난 직후에 우리를 떠났어. 준서는 새로운 강도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승우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를 매우 사랑했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그 발견은 과거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었고 준서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승우는 민지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해 가졌던 꿈들,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승우는 잠들기 전 준서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이는 소년이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극복의 이야기, 역경에 맞서는 영웅들의 이야기, 각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여정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준서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밤도 있었고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우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 공포가 지나갈 때까지 위안과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의 무게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준서가 위축되어 애정이나 친절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날들, 마치 모든 것이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중 한 번, 특히 힘든 날 이후에 승우는 준서를 그의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채로 발견했습니다. 안녕 챔피언, 그가 부드럽게 불렀고 아들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니? 준서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날 데려가러 돌아오면 어떡해요? 승우의 마음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두려움에 조여왔습니다. 준서야, 나를 봐. 그가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소년이 눈을 들자 승우는 계속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확신을 다해 너에게 약속할게. 누구도 다시는 너를 내게서 데려가지 못할 거야. 넌 여기서 안전해. 이곳이 내 집이고 난 네 아버지야, 영원히. 그 말의 확고함에 무언가가 준서에게 닿은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꽃처럼 그는 승우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껴안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납치에 대한 수사는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상속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그 순간 승우와 준서 사이에 강화되고 있는 유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둘 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력으로 결합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길 것이고 높낮이와 도전,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함께라면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되었고 서서히 승우의 집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이전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제는 승우와 그를 돌보는 전문가들의 보살핌 아래에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희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었고 집을 더 자주 밝혔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승우가 뭔가 다른 것을 제안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공원에 가는 게 어떨까? 소풍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소년의 눈이 흥분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커졌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는 생각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줄 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준서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아들의 관심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모든 걸 준비하자. 공원에 도착하자 준서는 넓은 녹지와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맑은 호수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큰 참나무 그늘 아래 소풍 담요를 펼 조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경숙이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승우는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준서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공원에서 하루를 즐기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을 보는 것은 그가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을 선물이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오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호수로 갔습니다. 준서는 오리가 다가와 손에서 빵 조각을 받아 먹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니 민준아? 여성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감정으로 가득 차 준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노부인이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소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즉시 준서 옆으로 다가섰고 아들이 그에게 기대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머니께서 제 아들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부인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난 그 얼굴을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어요. 나야 민준아, 이웃집 최할머니. 준서는 약간 떨면서 노부인을 마지못해 인식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승우는 이 만남이 단순한 혼동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고 준서와 노부인을 근처의 벤치로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제안했고 보호하듯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공원의 소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옆집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난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단다 얘야.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했어. 담장에 음식을 두고 가고 익명으로 신고도 했지.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어. 승우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감정은 아들을 돕으려 했던 이 여성에 대한 감사와 김 부부에 대한 새로운 분노 사이를 오갔습니다. 준서는 한편 기억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과자를 두고 가셨죠. 준서가 부드럽게 말했고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추울 때 외투를 주셨어요. 최할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이 해주고 싶었단다, 내 천사. 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너무 걱정됐어. 여기서 이렇게 잘 돌봄을 받고 있는 너를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승우는 그의 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연민을 보여준 이 낯선 이에게 감동을 받아 노부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할머니. 민준으로 할머니가 알고 계신 이 아이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승우라고 합니다. 준서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최할머니의 눈이 인식과 함께 커졌습니다. 그 사업가? 그럼 뉴스가 사실이었군요. 이 아이가 납치됐던 당신의 아들인가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최할머니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노부인은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준서에게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감정과 기억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그의 과거에 누군가가 있었지만 김 부부와 함께했던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의 한 점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승우는 준서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최할머니가 제공했던 몇 가지 친절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심지어 미소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았고
완전히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후 그들은 최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아들아? 최할머니를 멀리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은 아빠가 날 찾기 전에 제게 유일하게 잘해주신 분이에요. 승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삶에 좋은 사람들을 간직하는 게 중요해, 준서야.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이 널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 그날 밤 승우가 준서를 침대에 눕히며 소녀는 마치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진 것처럼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준서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와 최할머니요. 승우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야. 준서가 잠들 때 승우는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할머니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치유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승우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최할머니의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꽃 배달 서비스에 연락해 그의 아들에게 수호천사 역할을 해준 친절한 노부인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공원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가족 나들이로 시작했지만 준서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고 그의 과거를 이해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밤이 도시를 감싸는 동안 승우의 집은 평화와 희망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길고 때로는 어려울 것이지만 모든 작은 승리, 새롭게 형성된 모든 유대 관계는 축하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잠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며 그들의 영혼은 조금 더 완전해졌습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서울의 나무들을 붉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준서에게 각각의 새로운 계절은 발견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승우의 집에서의 일상은 자리를 잡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과거의 유령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승우는 앞으로 며칠간의 방향을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의 납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형사였습니다. 김 사장님, 형사의 깊은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납치에 관여한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감형을 대가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승우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군요, 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서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지만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결정적일 것입니다. 승우는 잠시 망설였고 이것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와 그의 심리학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승우는 도서관에서 모험 소설에 빠져 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흔해진 이 장면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아들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서는 책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승우는 아들 옆에 앉으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준서야, 너를 해친 사람들을 찾는 수사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하지? 경찰이 좀 진전을 보였어. 그리고 그들이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저 다시 그 사람들을 봐야 해요? 아니. 승우가 서둘러 안심시켰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누구도 볼 필요 없어. 그들은 단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할 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신경질적으로 책 페이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서워요. 그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승우는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우리는 멈출 거야, 알겠지? 준서는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할게.
승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승우는 정유진 박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준서를 증언에 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준서가 가능한 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약속된 날, 이 형사가 아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경찰관과 함께 승우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승우와 정유진 박사 사이에 앉아 있었고 작고 취약해 보였습니다. 안녕, 준서야. 자신을 안나라고 소개한 경찰관이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 왔어. 네가 기억하는 대로 천천히 이야기해주면 돼. 언제라도 쉬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으면 말해주렴. 알겠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망설이는 말로 그는 자신의 기억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첫 몇 년에 대해, 학대에 대해, 배고픔과 두려움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벌, 추운 밤, 강제 노동을 회상할 때 떨렸습니다. 승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것을 들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분노와 싸웠습니다. 준서의 모든 말은 칼날과 같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최할머니에 대해 그를 희망적으로 만들어준 작은 친절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끔 몰래 놀 수 있었던 작은 공원에 대해, 비밀리에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준서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 형사는 메모를 하며 그의 표정은 전문가다운 가면 아래 간신히 숨겨진 분노를 보였습니다. 안나는 때때로 부드러운 질문을 하며 조심스럽게 준서를 기억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의 2시간이 지나고 준서가 지쳐 보이자 안나는 부드럽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준서야. 그녀가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준 정보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경찰관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이 형사가 승우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김 사장님, 아드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김 부부와 그들의 공범들에 대해 더 심각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승우는 안도감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세요, 형사님. 제 아들을 위한 정의를 원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승우는 준서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승우는 아들 옆에 앉아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강했어, 준서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서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이 모든 걸 말하는 게 힘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걸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뭔가를 뒤에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승우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야, 아들아. 무거운 짐은 뒤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날 밤 준서를 재운 후 승우는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증언은 수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준서 자신의 치유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승우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는 준서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정은 길겠지만 함께라면 그들은 터널 끝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가을이 계속되고 있었고 낙엽들이 정원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매 잎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탐험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서울에 찾아왔고 차가운 바람과 짧아진 낮을 가져왔습니다. 승우의 저택에서 준서는 자신의 방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구출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가끔 악몽과 싸우긴 했지만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준서야? 승우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갈 준비 됐니? 소녀는 돌아서서 얼굴에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빠, 준비된 것 같아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집중치료와 여러 전문가들과의 신중한 논의 끝에 준서가 다음 큰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이 왔습니다. 학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선택된 학교로 가는 길에
준서는 새 가방끈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승우는 아들의 불안을 알아채고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기억해 아들아, 서두를 필요 없어. 네가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준서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유진 박사님이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그들은 중년의 여성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닌 교장 선생님 이선영에게 맞이받았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상황에 대해 신중히 설명을 들었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준서야.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 교실을 보러 갈까요? 준서는 망설이며 승우를 바라보았고 승우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학교의 다채로운 복도를 따라 이선영 교장을 따라갔습니다. 교실은 따뜻한 분위기였고 학생들의 미술 작품과 교육용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이라고 소개된 젊은 여교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안녕 준서야, 난 박지연 선생님이야. 너를 만나고 함께 배우게 되어 정말 기대돼. 준서는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중얼거렸고 그의 눈은 교실을 둘러보며 도착하기 시작하는 다른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승우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기억하지?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돼. 방과 후에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준서는 아버지를 꼭 안았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노력해 볼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승우는 교실을 떠났고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이선영 교장과 마지막으로 몇 마디를 나누며 모든 안전 프로토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승우에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고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준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되자 그는 거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승우는 운동장의 벤치에 앉아 또래 소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있는 것을 보고 승우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챔피언, 승우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하루는 어땠니? 준서가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달랐어요.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서는 자신의 하루에 대한 단편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박지연 선생님이 얼마나 참을성 있었는지, 그들이 한 활동들에 대해, 그리고 운동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민우라는 소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가 내일 쉬는 시간에 같이 놀자고 초대했어요. 준서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승우는 미소 지으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거 정말 좋구나 아들아. 그럼 내일도 가고 싶니?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준서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주말에 민우를 집에 초대해 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승우는 이경숙과 감동의 눈빛을 교환했고 이경숙은 디저트를 서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준서를 재운 후 승우는 이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형사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럽게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제공한 정보와 준서의 증언으로 우리는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을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용의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승우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부부는요? 박미영은 계속 구금 중입니다. 김재회에 대해서는 그가 파라과이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승우는 잠시 안도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가 천천히지만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서의 방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열어 아들을 확인했습니다. 준서는 부드러운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가까이 다가가 아들 위로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첫 등교일을 마치고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수사에 대한 소식의 무게를 느끼며 승우는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힘들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승우는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준서는 안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고 친구를 사귀고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어린 시절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말입니다. 밖에서 밤이 깊어가는 동안 승우의 집은 위안을 주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고요함이었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고요함이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지평선에 그려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잠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에 있었지만 어떤 거리나 역경도 깨뜨릴 수 없는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들만의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함께라면 그들은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말입니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고 색채와 새로운 생명의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승우의 저택에서 계절의 변화는 그 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준서, 이제 13살이 된 그는 정원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예술에서 종종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승우는 베란다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경숙이 전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무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김 사장님, 김 부부의 재판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검찰에서 준서가 증언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승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은 여전히 직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와 정 박사님과 상의해보고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승우는 정원으로 걸어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그림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빠?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들아, 너를 해친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 재판이 다가오고 있어. 그들이 네가 법정에서 이야기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해.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은 무릎 위의 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나비였습니다. 그들을 봐야 해요. 그가 마침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승우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걸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해도 괜찮아. 아무도 너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준서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내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그 후 며칠 동안 재판 문제는 집 위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떠다녔습니다. 승우는 준서를 주에 깊게 관찰했고 소년이 더 내성적으로 변하고 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유진 박사와의 주간 세션 중 하나에서 준서는 마침내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정 박사님,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리학자는 이해의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준서야, 네 안전과 웰빙이 최우선이야. 네가 증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받아들여질 거야. 김 부부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면요? 그렇다면 넌 매우 용감한 거지. 정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 용기야. 그 말이 준서에게 공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승우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 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증언하고 싶어요. 승우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실해, 아들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같은 다른 아이들이 있다면 어떡해요?
아마도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재판을 앞둔 몇 주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서는 정유진 박사와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자신이 직면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승우는 한편으로 재판 과정 동안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은 만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밖에서 몰려들어 승우와 그의 구출된 아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승우는 준서를 옆문으로 안내하며 플래시와 질문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준서는 김 부부를 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재호와 박미영은 어떤 면에서 그의 기억 속보다 더 작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승우는 부드럽게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켰습니다. 준서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청석을 바라보며 그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경숙, 이 형사, 심지어 최할머니까지 모두 그를 지지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목소리로 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학대에 대해, 끊임없는 두려움에 대해, 압도적인 외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살아있게 해준 작은 친절의 행동들에 대해, 승우와의 새로운 삶에서 발견한 사랑에 대해 말했습니다. 준서가 증언을 마쳤을 때 법정에는 경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반면에 김 부부는 마치 몇 분 만에 수녀는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죄의 무게가 마침내 그들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였습니다. 김 부부가 끌려나가는 동안 준서는 마치 자신의 삶의 한 장이 마침내 닫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승우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했어, 아들아. 정말 용감했어. 준서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서 작은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 부부의 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준서의 용기를, 사랑이 증오를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방에서 혼자 준서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치에서 벗어나 열린 하늘로 날아오르는 나비였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동안 준서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거의 흉터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약점의 표시가 아닌 그의 힘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봄이 한창이었고 가장 어두운 겨울 이후에도 항상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5년이 지났고 김 부부의 재판 이후 시간은 늘 그렇듯 변화와 성장,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여름의 화창한 아침이었고 승우의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준서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순간의 긴장감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승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물론이죠, 아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승우가 방에 들어왔고 졸업가운을 입은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봐, 그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마치 어제 네가 병원에서 그 겁에 질린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준서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걸어온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네, 저도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승우가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알지? 이걸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돼.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해요.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주기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것은 준서가 해달라고 요청받은 졸업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극복 이야기가 수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미소 짓는 가족들과 긴장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서는 동급생들의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받았고 특히 그의 첫 등교일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민우의 포옹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준서는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승우가 있었고 그 옆에는 이경숙이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와 그의 아내가 중간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기쁨과 놀라움으로 최할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졸업생 대표 준서 군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속에 준서가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눈은 방청석에 있는 승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격려의 제스처와 함께 준서는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급생 여러분, 선생님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졸업식에서 이미 말해지지 않은 것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공유할 독특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납치, 수년간의 학대, 구출, 그리고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재회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을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인생이 불공정하게 대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존자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제 자신을 축복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가장 필요할 때 사랑과 지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수학, 역사, 과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회복력에 대해 배웠고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 사랑과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 예술 작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의 비유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고치 안에 갇힌 것 같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날개를 강하게 하기 위해 그 투쟁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이제 제 경험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고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밖의 세상은 때때로 두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큰 행동이든 작은 친절한 행동이든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 가족, 특히 아버지께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들과 동급생들에게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슬픈 이야기의 소년이 아닌 그저 준서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억하세요. 밤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새벽은 항상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옵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모두 날아오르고 우리 날개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얼굴에서 눈물을 볼 수 있었고 자부심으로 일어서서 박수치는 승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축하와 사진 촬영이 한창일 때 준서는 포옹과 지지의 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기다리던 포옹은 승우의 것이었습니다.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들아, 승우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어머니도 기뻐하셨을 거야. 준서는 미소 지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것에 대해요. 나중에 집에서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준서는 정원으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정원에서 수년 전 그는 재판에서 증언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승우는 그를 거기서 찾았고 준서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세운 생각을 하고 있니? 승우가 물었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고 그의 미소는 평온하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다음 학기에 시작할 미술대학에 대해, 트라우마를 겪은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개발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습니다. 넌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준서야. 난 그걸 확신해.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고 밤과 서로의 동반을 즐겼습니다. 그때 준서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감사와 사랑이 섞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당신은 항상 그날 저를 구했다고 말씀하세요, 수년 전에.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서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집을 주셨고 가족을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당신도 목적을 찾으셨고 어머니를 잃은 후 남겨진 공허함을 채우는 사랑을 찾으셨죠. 승우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아들아. 넌 내 삶에 다시 빛을 가져왔어. 그 순간 밤나방 한 마리가 부드럽게 준서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둘 다 경외심을 느끼며 지켜보았고 나방은 천천히 날개를 열었다 접었다가 다시 날아올라 별이 빛나는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고 그 작은 생명체에서 자신의 여정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그도 역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날개를 찾았고 이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도전도 있겠지만 준서는 가족의 사랑과 자신 안에서 발견한 힘으로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정원에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은 피로 맺어진 것뿐만 아니라 역경을 통해 형성되고 사랑으로 강화된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그들을 감쌌지만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날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가 그들에게 예비하고 있는 모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